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외국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평생 살아온 내 나라를 떠나 외국 생활을 시작할 결심을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개인적으로 큰일을 겪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은 제 피가 섞인 사람만이 가족인 걸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부는 과연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혈육은 무엇이고 부부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할 충격적인 일을 저는 최근에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 생활과 함께 결혼 생활도 정리하고 외국으로 떠나려고 해요.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될 계기가 된 일을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단둘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 계속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엄마는 외국 생활이 싫으셨다고 해요. 친구 하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국에서 아버지만 보고 사는 일은 도저히 할 자신이 없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두 분은 오래 상의를 한 끝에 결국 헤어지기로 합의를 하셨어요. 합의라는 말이 이혼과는 안 어울리는 말인 듯 하지만 엄마도 아버지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군요. 서로 밉고 싫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의 방향이 달라서 합의해 헤어지기로 했다고. 가슴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이죠. 어쩌면 두 분의 인생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 엄마도 아버지도 큰 성공을 이루시면서 원하던 바를 이루셨으니까요. 하지만 두 분의 인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꼭 저를 위한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덕분에 이혼한 편모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엄마와 단둘이 지내는 생활이 그리 쉬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들이 보는 눈이며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물론 많이 외롭기도 했어요. 물론 두 분의 사이는 나쁘시지 않았죠. 저는 방학 때마다 아버지가 있는 외국으로 가서 여행도 하고 남들은 해보지 못하는 경험도 많이 하면서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사업을 하시는 어머니는 늘 바쁘셨어요. 방학마다 제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일을 하느라 바쁘신 엄마가 방학에 저를 돌보시기가 힘드셨기 때문이었죠. 거기에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외국 여자랑 재혼을 하셨어요. 물론 엄마는 정말 축하할 일이라며 바쁜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미국에 가서 축하를 해주시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한 소리를 했죠. 엄마는 지금 전 남편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미국까지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 미국 사람이야? 여기가 미국이야? 그냥 잘 살아라 하고 말면 되지. 뭘 선물까지 바리바리 써서 그 먼 거리를 가. 전 남편이기 이전에 내 딸 아버지고 앞으로 평생 너를 돌봐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얼굴도 파놓고 이래야 나중에 내가 너를 부탁할 일이 생겨도 편하지. 안 그래? 엄마가 있는데 왜 나를 부탁해? 말도 잘 안 통하는 미국 여자 보고 새엄마라고 부르면서 살라는 소리야? 엄마는 바쁘다면서 학교에 한 번 온 적도 없으면서 10시간씩 걸리는 미국은 갈 시간이 있어? 엄마는 나보다 아빠 결혼식이 더 중요해? 저는 엄마 원망을 하며 펑펑 울고 말았죠. 늘 바빴던 엄마와 달리 아버지는 늘 제가 미국으로 갈 때마다 시간을 통째로 비워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아마 서운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아버지에게 제 자리는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 시간 이후로 공부를 핑계로 미국에 잘 가지 않았죠. 아마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도 재혼이라 자식이 있었는데 내 아버지 옆에 그쪽 자식들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자 어머니는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살아도 괜찮다고도 하셨어요. 무슨 미국이야. 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싫어. 난 한국이 좋아. 네가 왜 가족이 없어? 아빠도 있고 제니퍼 아줌마도 있잖아. 너네 아빠랑 이혼할 때 아빠가 너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내가 기를 쓰고 못 데려가게 했어. 그런데 가끔 그게 후회되기도 한다. 아휴, 차라리 미국에서 살았으면 네가 더 행복하게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엄마도 참 늙어? 갑자기 왜 그래? 나 행복해. 여기서 친구도 많고 멀쩡히 좋은 대학 나왔어. 엄마, 회사에 취직도 해. 내가 돈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걔껏 나 잘 키워놓고 왜 그래? 그러니? 에휴, 행복하다니 다행이네 그럼. 엄마는 제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가족은 저밖에 없었어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그마저도 먼 외국에 사셨거든요. 결국 엄마에게는 저밖에 없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원하시기도 했고 저도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맡은 업무는 회사 거래처를 관리하고 재고를 파악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래처를 자주 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을 알게 되었죠. 주요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제가 그 회사로 출장을 갔다 나오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나버렸던 거예요. 그것도 다음 회사로 이동하던 중에 말이죠. 바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알고 있더군요. 저희 회사의 거래처 직원분이시죠? 오며 가며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차 좀 봐드릴게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서글서글하게 다가왔고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그 사람의 차를 타고 무사히 다음 미팅에 갈 수 있었고 고마운 마음에 제가 밥을 사겠다 했죠. 그렇게 우연히 만난 저희는 곧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사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예전부터 저를 보고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날 길에서 우연히 저를 보고 곧바로 회사에 반차까지 내가며 저를 도와주었던 것이더군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하던 중 그 사람은 저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오늘 약속 조금 늦을 것 같아. 엄마가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다고 하시네. 엄마? 자기 엄마랑 같이 회사를 다녀? 아, 자기 모르지. 사실 우리 회사 대표님이 우리 엄마야. 내가 일부러 말하기도 좀 그래서 말을 못했어. 뭐? 엄마라고? 그렇게 큰 회사 대표님 딸이 자기라고? 남친은 당황해하기는 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아 했어요. 아니 오히려 좋아했죠. 그렇게 부잣집 딸일 줄 몰랐다며 어쩐지 귀티가 나더라고 사탕 발림을 하면서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솔직히 저 같아도 남자친구가 부잣집 아들이라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한창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던 시절이라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남친이 갑자기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갑자기? 나 조금 부담스러운데. 나 자기랑 진지하게 만나는 거야. 이제 서로 집에 인사도 드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싶어. 나랑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남친은 반지까지 준비해와서 수줍게 청혼을 했어요. 갑작스럽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고백이라 행복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남친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친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청우가 갑자기 여자를 데려온다고 해서 놀랐는데 어쩜 이렇게 고울까? 우리 아들이 그동안 눈이 높아서 연애를 안 한 거였구나. 엄마는 설마 정우가 연애 한 번 안 했겠어? 엄마가 몰랐겠지. 얼른 앉아요. 만나서 반가워. 내가 정우 큰 누나고 제가 작은 누나예요. 사실 우리도 정우가 처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와봤어요.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좀 주책 맞죠?
언니 정우 쟤 벌써 인상 쓴다. 아주 공처가 되시겠네. 우리 금방 갈 거야.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어.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남친 집안 분위기는 식구가 많아서 북적거리고 화기애애했어요. 제 얼굴을 보려고 남친의 부모님은 물론 결혼한 누나 2명과 그 남편의 아기들까지 전부 와 있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북적거리는 분위기에 정신이 없고 긴장을 하기도 했지만 따뜻하고 다정한 분위기에 금방 기분이 풀렸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만 익숙했던 저에게는 늘 환하고 음식 냄새가 나는 집과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남친 집안의 분위기에 저는 홀딱 반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마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다른 사람들 같은 가족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집안과 남친에게 더욱 빠져들었어요. 자주 남친의 집에 드나들면서 그 어머니와 누나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조카들을 데리고 놀러를 가기도 했어요. 남친의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저 역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를 직접 만난 엄마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날 엄마는 잘 웃지도 않고 별 이야기도 안 하고 식사만 대충 하시고 자리를 끝냈죠. 남자친구는 물론 저 역시 몹시 당황했어요. 엄마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얘. 너네 만난 지 겨우 1년이야. 한 사람을 알기에 1년은 너무 짧다. 게다가 그 친구 그 회사에서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데 나는 그런 사람 별로다. 너 좀 더 생각해봐. 그새 뒷조사까지 하셨어? 고작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야? 차라리 돈이 없어서 별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엄마. 그래,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걸려. 너네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네가 내 딸이라는 거 알게 됐다며. 세상에는 생각보다 재산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아무래도 나는 서두르는 것 같아. 너 아직 젊어.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자유롭게 살아. 무슨 벌써 결혼을 한다고 그래?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한창 사랑에 눈이 멀어 있던 저는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고 당장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리고 엄마는 단 한 번도 제 고집을 이기신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제가 원하는 걸 해주셨고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아냈죠. 이제 저에게도 다복하고 정이 넘치는 가족이 생긴다는 마음에 들뜬 저는 당연히 앞으로 행복할 일만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결혼 준비를 하는데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걸까요? 저희가 같이 살 신혼집을 정하는 때부터 슬슬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시댁에서 저희 집의 재력을 믿고 은근히 당연히 집을 사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루는 저녁을 먹으러 오라 해서는 남친 어머니가 이러더군요. 그래, 둘이 살 동네는 정했어. 너랑 정호 회사 중간쯤이 좋겠지? 알아봤는데요. 그 동네는 너무 비싸서 힘들 것 같아요. 약간 외곽으로 빠지면 정호 씨랑 제가 돈 반반해서 대출 조금만 받으면 깨끗한 전세 많아서 그리로 보려고요. 왜? 아니, 엄마가 집 안 해주셔? 설마 그렇게 사업도 크게 하시는 분이 자식이 많긴 하니 뭐하니? 외동딸 결혼하는데 큰 집 턱 하나 사주시겠지. 네가 엄마에게 물어봐라. 벌써 집 사두셨을 수도 있어. 넌 집안에 비해 너무 검소한 게 탈이야. 그런 거 얼른 물어보고 챙길 건 빨리 챙겨야지. 네? 챙기다니요? 그러자 옆에서 밥을 먹던 남친 누나가 제 팔을 툭툭 치더군요. 원래 딸들은 다 도둑이라고 결혼하면 친정 와서 그렇게 챙겨가게 되더라고. 너도 이제 결혼해봐. 너네 친정집 거 전부 니네 집에 퍼나르느라 바쁠걸. 그리고 결혼 전이 제일 큰 목돈 땡기기는 딱 좋아. 이 기회에 한몫 잡아야지. 어이구, 좋은 거 가르쳐준다. 그래서 넌 매일 와서 냉장고 털어가고 여기서 밥도 먹고 가니?
뭐 그래도 얘 틀린 말 아니다. 어차피 자식이 너밖에 없으니 다 네 거 될 테지만 그때는 그때고 말만 해봐. 아마 남부럽지 않게 다 해주실걸? 둘이 생각 없이 웃고 떠드는데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그 둘에게 거리감이 확 들면서 이게 엄마가 이야기한 돈 이야기가 싶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나에게 가족 같기만 하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잘라버렸어요. 저희 엄마가 재산도 많으시고 사업도 크게 하시는 건 맞지만 그건 다 엄마 소유고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결혼이니 최대한 저랑 정호 씨가 양가 손 벌리지 않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호 씨도 물론 동의한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날 심란하더군요. 남친이야 늘 내 편이고 무조건 다 내 의견을 지지해 주었지만 역시 시자는 시자인 건가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저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는지 그 이후로 남친 가족들이 저희 결혼 과정에 간섭하는 일은 줄었어요. 저 역시 그들과 어느 정도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예전처럼 자주 가지 않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집요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놀러 간 날 농담처럼 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내 친구도 아들이 엄청 부잣집에 창가를 갔는데 그 집에서 멋진 사위 얻었다고 집도 해주고 시댁 차도 사주고 아들 차도 사줬댄다. 거기에 시댁 가정까지 싹 바꿔줬대. 다들 부러워서 난리가 났는데 나도 소문이 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해주냐고 물어보고 난리가 났어. 니네 집이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아는 회사다 보니 요즘 관심 집중이라 내가 다 부담스러워 죽겠다 얘.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혼수로 어떤 걸 원하시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랬더니 어쨌는지 아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예 손수 적은 혼수 목록을 들이밀더군요. 제가 안 물어봤으면 아마 서운해서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목록은 기가 찼어요. 남친네 집안은 그야말로 평범한, 정말 평범한 집이에요. 아니 솔직히 중간보다 좀 못한 편이었죠. 남친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의 누나들도 그냥 그런 회사원들과 결혼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요구하는 혼수라는 것이 모피코트부터 명품 가방과 누나 남편들의 명품 양복과 남친 아버지의 명품 시계까지 어디서 들은 건 있는지 초명품들만 싹 다 끌어모아 꼼꼼히도 작성을 했더군요. 저는 당장 남자친구를 호출해 그 혼수 목록을 내밀었어요. 이거 자기 부모님과 누나들이 해달라고 한 혼수 목록이야. 이거 그대로 하고 가전도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게. 그래야 자기 부모님이랑 누나들이 만족할 것 같아. 이게 뭐야? 자기야, 오해야. 나는 절대 모르는 일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집은 자기가 알아서 시내 한복판에 30평대 자가 아파트로 가져와. 그럼 그 가격에 맞춰서 혼수 다 하고 집도 채울 테니까. 안 그러면 나 이 결혼 못해. 아니, 안 할 테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이 일로 결혼이 엎어지거나 앞으로 시댁이 될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호구 잡혀서 결혼할 생각은 절대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남친이 집에 가서 한바탕 뒤집었던 것인지 남친 어머니는 다음날 곧바로 사과 문자를 보내오셨더군요. 저는 그냥 모른 척 사과를 받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했어요. 어른이 먼저 사과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말을 붙이는 것도 그랬고 일단 남친이 확실한 내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되었다 싶었죠. 저희는 결국 저희 형편에 맞는 적당한 집을 구하고 혼수며 가전도 적당히 채워서 평범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제 결혼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역시도 미국에서 급히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새어머니와 함께 오신 아버지는 무조건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신다고 하셨고 엄마 역시 두 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를 중심으로 모인 세 분의 다정한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뭐랄까 미묘하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저를 위한 마음을 가진
제 가족의 모습을 본 것이니까요. 그때가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상견례를 하기로 한 때였어요. 이미 만나본 적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오셨으니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자고 엄마가 그러셨죠. 외국인인 새어머니는 쿨하게 그 자리는 진짜 가족들끼리의 자리이니 자기가 가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쿨하게 빠지셨어요. 그런데 시댁의 반응이 이상했죠. 갑자기 나타난 제 아버지의 존재에 당황했다고나 할까요? 남친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얼떨떨해 하시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그분들이 제 아버지의 존재를 약간 껄끄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껏 이런 방구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타나니 놀랬겠구나 했죠. 하지만 그 남친 어머니는 이러시더군요. 아니, 이혼을 한 지 오래되었다면서 너네 어머니랑 아버지는 서로 연락을 하면서 사니? 너네 아버지는 미국서 산다며? 재혼도 했다면서 한국에 왜 와? 설마 한국 다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제 결혼식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나쁘시지는 않아서요. 저 때문에 상의할 일 있으면 전화 통화도 하시고 그러세요. 오늘도 어머니가 두 분 모시고 식사하러 가셨는걸요? 아유 참, 나는 이런 건 생전 처음 봐서 깜짝 놀랐지 뭐니? 무슨 이혼한 사람이 이제 와서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에도 올 생각을 하신다니? 원래 이혼한 사람은 결혼식장에 오는 거 아닌데 그래. 아무튼 다시 가시는 건 확실하지? 갑자기 한국에 사시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네, 미국에서 일하시는 게 있어서 가셔야 해요. 다음 주에 제 결혼식에 참석만 하시고 가실 거예요. 딸 결혼식은 보시고 가셔야죠. 남친의 반응도 불쾌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그래도 아버지와 결혼한 새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남친과 함께 식사를 하라고 해서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초대해 식사를 했어요. 두 분은 기뻐하셨고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친이 이러더군요. 두 분은 언제 결혼하신 거예요? 혹시 두 분 사이에 자식은 있으셔? 미국 돌아가시는 건 맞지? 한국에 계속 사시는 건 아니지? 아우 진짜 아니라고 했잖아. 아빠 미국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번에 온 것도 힘들게 오신 거야. 자기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아니, 혹시 그 결혼하신 분도 우리 결혼식에 오려나 해서.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자식도 있으면 또 복잡해지잖아. 뭐? 그게 지금 말이야? 복잡? 뭐가 복잡한데? 이혼하셨어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야. 그리고 두 분 다 당연히 내 결혼식 오실 거고. 아, 그게 복잡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디 간단하고 멀쩡한 집안 여자 찾아서 결혼을 하든가. 어쩌면 남친은 궁금한 걸 물어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막상 시댁 식구들과 남친을 겪으며 조금씩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만이 그날 결국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재산을 언급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고 또 요구하는 것들을 쳐내고 무시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정신적으로 힘이 들더군요. 게다가 실망감도 컸어요. 다른 인생을 살기로 한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새어머니는 모두 저 하나를 위해서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남친과 남친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저를 실망시키고 화나게 했죠. 그날 저는 쌓였던 불만을 폭발시키고 그럴 거면 아예 결혼은 안 하겠다고 세게 나갔죠. 당연히 남친과 남친네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 사과를 했죠. 저는 절대 다시는 아버지와 그 새어머니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결혼식에 오는 것도 트집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저는 그걸로 해결이 되었다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남친이 말했던 복잡하다는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약간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저를 키워준 엄마도 그리고 늘 저를 지지해 주었던 아버지와 새어머니도 눈물을 보이셨죠. 결혼을 하고 저는 예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절대 제 결혼식에 간섭하지 말라는 저의 신신당부에 나서지 않던 엄마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우리에게 통 큰 선물을 주신 거였어요. 최고급 차를 남편에게 떡하니 안긴 거였죠. 차를 보자마자 남편의 입은 찢어졌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엄마는 시댁에게도 고급 세단을 선물했어요. 시모며 남편이며 전부 난리가 났어요. 역시 우리 장모님은 통이 크셔. 나 진짜 이 차 타보고 싶었는데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다르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 주말에 어디 가는 거 싫어하시는 양반이 차가 오던 날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지 뭐야. 아가, 그 사부인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렴. 역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참 다르고 멋지다. 이렇게나 호들갑을 떨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뭐랄까 유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어요. 엄마는 당연히 시집간 제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신 게 분명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10년 넘은 차를 타고 다니실 정도로 검소한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덕분에 저는 길을 펼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엄마는 명절이며 시부모와 신우들 생일 때마다 최고급 한우 세트와 놀랄만한 액수의 금일봉을 보냈어요. 덕분에 저는 시댁에서 늘 공주 취급을 받으며 지낼 수 있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부모와 신우, 시조카들에게도 턱턱 환심을 썼기 때문이죠. 시댁 역시 각종 반찬이며 김장철이면 친정엄마 김치까지 해서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시모는 제 친정엄마라면 마치 친언니를 보살피듯 알뜰하게 신경을 썼거든요. 물론 그걸 받은 친정엄마가 맨입으로 받지는 않았죠. 반찬이나 김치가 가고 나면 또 곧바로 금일봉이 오가고 저는 또 공치사를 듣고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돈을 써서 대접을 받는다는 게 딱히 달갑지는 않았지만 엄마는 웃으시더군요. 그래도 그거라도 알아주고 너 대접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생각해. 돈 쓰고도 왜 더 안 주냐고 화내는 집안도 많어. 이 정도면 딱 좋은 거야.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알다가도 모를 게 인생이라고 하더니 어쩜 옛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을까요?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죠. 저희 회사는 대기업에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갑작스럽게 대기업이 공장을 동남아로 옮기기로 결정을 해버린 것이었죠. 몇 년 전부터 소문이 돌기는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전 발표가 나더니 거짓말처럼 몇 달 만에 그 큰 공장이 문을 닫고 외국으로 떠나버리더군요. 그 일은 그 공장에 생계를 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졸지의 실업자가 되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어요. 그 파장은 엄청났죠. 그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은 물론 그곳에 거의 모든 물량을 납품하고 거의 전용 납품 회사나 다름없었던 거래업체들이 모조리 도산 위기에 내몰렸어요. 외국으로 따라갈 여력이 있는 곳은 갈 수 있었겠지만 그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대비책이라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속수무책으로 당한 일에 저희 회사 역시 곧바로 벼랑으로 내몰렸어요. 이 큰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더군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물건을 사주는 곳이 없으니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저희보다 작은 회사들이 우수수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엄마와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매일 야근을 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회사에 살다시피 하는 저를 보고 남편과 시모는 이러더군요. 애초에 장모님이 회사를 무리하게 끌어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잖아. 어쩌겠어. 더 망하기 전에 당신 몫이나 얼른 챙겨서 나와. 그래, 이참에 차분하게 들어앉아서 네 남편 밥이나 잘 챙겨라. 부도가 나면 어쩌니? 너네 어머니 집이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야. 그 전에 네 몫은 얼른 챙기는 게 낫지 않니? 이러다가 전부 다 날아가면 어떡하니? 응? 제가 그게 할 소리냐고 하면 둘은 그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라 우물거리기 바빴어요. 회사가 기울수록 묘하게 남편과 시댁의 태도는 차가워지더군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이 든 상황에서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몰라요. 솔직히 회사 운영 어쩌고 떠드는 남편의 입을 때리고 싶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저를 급히 불러 부탁을 했어요. 지금 있는 부동산이라도 지켜야 나중에 급할 때 현금으로 만들 수 있으니 명의를 좀 옮길 수 없겠냐고 말이에요. 당장 다음 달 어음을 막지 못하면 차압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급할 때 융통할 자금이 없어질 수 있으니 고육지책을 생각해 내신 거였어요. 부탁할 곳은 시댁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명예 변경 부탁을 해야만 했어요. 부담스러워하며 곤란해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의외로 제 부탁을 들어주더군요. 아유, 그럼 걱정 마. 사부인 힘드신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니네 신우들이며 그 남편이며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 명의를 받으면 양도세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대출 신청을 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얼른 해결할게요. 아유, 아니다 아니야. 힘든데 왜 너까지 대출을 만들어. 나랑 니네 신우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회사에 신경 써. 어머니가 평생 일군 사업체인데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니.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일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니? 솔직히 세금까지 해결해 주어서 고마운 건 사실이었어요. 어머니 역시 너무나도 고마워했어요. 시댁 식구들 앞으로 저희는 엄마 명의의 큰 건물과 강남 아파트 2채의 명의를 바꿨어요. 건물은 워낙 덩어리가 커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층 2개를 신우 2명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큰 덩어리는 시모 앞으로 해 계약서를 썼죠. 그렇게 부동산을 조금 정리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우리를 가엾게 여겼던 것일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더니 기적적으로 저희에게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어요. 저희와 거래하던 대기업은 경쟁 회사였는데 평소에 저희의 제품력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면서 거래처가 공장을 정리하자 그 자리를 파고 들어와 저희에게 거래를 하자고 제의를 해온 것이죠. 조건 역시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던지 전 직원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보일 정도로 행복했어요. 저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 엄마를 모시고 살 각오까지 했는데 정말 너무 기쁘더군요. 그렇게 회사가 기사회생을 하고 앞으로 한동안은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역시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쑥 튀어나와 제 발목을 잡더군요. 새로운 거래처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사 이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그분은 회사가 처음 생길 때부터 어머니와 둘이 일을 해오신 분이시라 저를 어릴 때부터 봐오신 분이셨죠.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 일은 이제껏 거의 없었어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분에 등골이 갑자기 오싹해지더군요. 도연아, 빨리 와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얼른 서둘러. 점심을 먹고 들어오시던 엄마가 갑자기 사무실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급성 뇌출혈이셨죠. 그동안 과로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이 원인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급히 응급수술에 들어갔어요. 운이 나빴던 것이 엄마 혼자 대표실에서 쓰러져 있는 걸 나중에 발견한 터라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저는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어떻게든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저 착하고 열심히 누구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으니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냐고 말이죠.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잠깐 눈을 뜨셨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뜨셨어요. 딱 일주일 만에 말이죠. 저는 그야말로 넋이 나갔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울다 쓰러졌다 다시 깨어나 울기를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장례식 첫날 아직 미처 손님들도 오시지 못한 한밤중
남편의 권유로 장례식장에 딸린 방에 누워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잠이 들었다 생각했는지 두런두런 이야기하던 목소리가 커지더니 급기야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깜짝 놀란 제가 나왔더니 상상도 못할 장면이 펼쳐져 있더군요. 신우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고 그걸 말리던 신우 남편들 역시 싸움이 붙어 주먹을 올릴 기세로 맞붙어 있던 거였어요. 평소에 그렇게나 좋아 죽던 자매는 애들이 울던 말든 아주 철천지 왼수가 되어서 악을 쓰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시모와 남편이었어요. 옆 상가집에서도 내다보고 일하던 직원들도 말려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정도였는데 시모와 남편은 멀찍이 떨어져서 홀짝홀짝 맥주나 마시며 그 모습을 보고 피식대고만 있더군요. 자기 누나와 딸이 저 난리가 났는데 남일 보듯 하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묻자 시모가 저를 힐끗 보더니 무심히 이러더군요. 그 건물 있잖니. 우리가 너네 엄마에게 받은 거 그거 서로 더 가져가겠다고 저른다. 차라리 그냥 내가 전부 다 가져서 나중에 삼남매 똑같이 나눠서 주던지 해야겠어. 귀를 의심했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저는 다시 되물었죠. 하지만 돌아온 말은 똑같았어요. 우리 건물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에휴 저 바보 맹충이들. 저런다고 될 줄 알아. 어차피 나머지 명의는 전부 다 내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욕심들은 많아가지고. 아니, 그게 왜 어머니 건물이에요? 아니죠. 그거 저희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래? 잊었어? 그거 우리 명이야. 잊었어? 그 건물이랑 강남 아파트까지 전부 우리 누나들이랑 엄마랑 매형 명이잖아. 장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왜? 그게 당신 거라는 증거 있어? 둘은 대놓고 저를 보고 비웃더군요. 갑자기 찬물로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싸우는 인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니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한 층을 더 가져야겠다. 아니다. 내가 더 가져야겠다. 그 화상들이 그 난리를 벌이고 있는 곳은 제 엄마 장례식장이었어요. 아직 장례식을 미처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냥 뒤돌아서 다시 가족실로 들어갔어요.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려야만 했으니까요. 그 길로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미리 연락을 드려 한국에 들어와 계신 상태였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아버지와 함께 엄마 집으로 남편을 불렀죠. 올 때 꼭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뭘 또 주려고 그러나 싶었는지 아주 불이 나게 달려왔더군요. 저는 남편 앞에 제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은 서류를 내밀고 확인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서류를 확인한 남편은 그야말로 백지장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경악을 했어요.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달랑 명의만 옮겨주고 아무런 장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저희 엄마는 아마 절대 사업으로 성공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아마 금방 망해버리셨겠죠. 남편과 그 가족들은 저희가 명의를 변경하면서 그냥 아예 전부 훌렁 넘겼다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작성한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였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의하면 그 건물과 아파트를 파는 형식으로 명의를 옮겨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들어온 돈이 없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았겠죠. 그래서 계약서 아래에 자세한 조항을 적어두었어요. 우리가 그 건물을 넘기고 그 사람들은 그 건물 대금을 분할해서 갚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할 상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매매 계약은 파기되며 모든 부동산은 원주인 혹은 그 상속자에게 돌아온다는 단서 조항을 정확하게 적어둔 것이죠. 엄마는 일단 급한 마음에 계약서를 쓰면서도 혹시나 나중을 생각해 나에게 그 건물을 물려주기 위해 상속 조항까지 추가한 것이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계약서 아래에는 엄마의 이름과 시댁 인간들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이제는 머뭇거릴 이유도 상황을 봐줄 이유도 없어졌으니까요.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그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그 인간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더군요. 제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한심한 표정으로 계약서 조항을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을 해주니 그제야 경악을 했어요. 이럴 수가. 이건 사기야. 이런 말 없었잖아. 그럼 니들이 건물이며 아파트며 전부 홀랑 다 가진다는 말은 있었니? 사기라는 말 뜻은 알아? 도장 가지고 왔지? 여기에 도장이나 찍어. 이게 뭐야? 이혼? 야, 이제 와서 나랑 이혼하겠다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벌떡 일어나 그 인간의 뺨을 후려쳤어요. 진짜 내뱉는 말 전부가 말 같지도 않아서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거든요. 입 다물어. 넌 나랑 같이 살 생각 없잖아. 아니야? 니들이 그 재산 빼돌리고 얼른 나 정리할 계획 세우고 있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우리 엄마 병원에 있을 때 우리가 살던 집 내놓았던 거 내가 몰랐을 거 같냐고. 내가 병원에서 엄마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너는 네 짐까지 싸서 나갔더라. 너 일 끝나고 나랑 살 생각이 없었잖아. 이제는 좀 솔직해지는 게 어떠니? 아니야, 그거 오해야. 그냥 안 쓰는 짐 정리하려고 한 거야.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 우리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겠지. 내 앞으로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 남았을 테니 끌고 가면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 인간이 내뱉었던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우리 회사가 기적적으로 회생을 해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뚫고 계약을 마무리하자마자 엄마가 쓰러지셨고 그동안도 제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그 인간들의 본심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긴 하지만요. 그 인간들은 장례식 도중 내가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될 생각에 신이 났는지 수군수군 지들끼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지 야무지게도 계획을 짜더군요. 저는 그 인간들 몰래 가족실에다 아버지를 통해 핸드폰 하나를 구해 녹음을 켜서 숨겨놓았어요. 언젠가는 사람들 눈을 피해 거기서 작당 모의를 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혼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건 남편이라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시모와 신우가 맞장구를 치더군요. 아니 어쩌면 남편이라는 새끼는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저에게 다가왔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이 끝나면 기회를 봐서 이혼을 하겠다며 이미 짐도 다 옮겨놨다는 남편은 신우와 시모에게 이러더라고요. 진짜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건질 거 하나 없이 이혼해야 하나?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그래도 알짜배기 부동산 챙겼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생각보다 빠르긴 했지만 오히려 더 젊을 때 이혼하니까 잘 됐어. 그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혼해야 새 장가 가기도 쉽지. 근데 저 애가 너 못 놔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지 엄마도 죽고 회사도 망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들러붙으면 어떡해?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지가 어쩔 거야. 막말로 그동안 우리가 지 재산 때문에 참은 거지 지깎게 방법이 있어. 더 뽑아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같이 살 이유도 없어. 얼굴 예쁜 것도 성격 드세니까 예뻐 보이지가 않아. 장모가 마침 좋을 때 갑자기 딱 죽어줬으니 지금이 딱 좋다고. 엄마는 그 누나들 단속이나 잘해. 건물 가지고 더 분란 일으키면 확 다 다시 뺏어올 거야.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남편은 벌벌 떨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인간 멱살을 잡고 꿇어앉혔어요. 그리고 눈앞에 저희의 매매 계약 서류와 채무 불이행 증명서를 떡하니 펼쳤죠. 사실 아버지는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세법과 상속 전문 변호사셨어요. 수입은 좋았지만 그 생활이 아버지는 견디시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인간들이 악다구니를 쓰면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다고요. 그러다가 미국 대학에서 연구원 자리가 났던 것이고 학자로 살고 싶으셨던 아버지는 외국 생활을 선택하셨던 것이고요. 지금 아버지는 미국 대학과 로스쿨에서 교수로 살고 계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년의 실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아버지는 한국에 있으셨던 당시에 굉장히 승률이 높았던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요. 남편의 멱살을 끌어당겨 서류를 코앞에 들이민 아버지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이러셨죠. 너랑 니네 식구들이 다 확인하고 도장 찍은 계약서야. 눈가리가 있으니까 글자는 읽을 수 있지. 여기 뭐라 적혀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너 적혀 있지? 그리고 그간 밀린 대금의 2배를 손해배상으로 보상한다. 보여 안 보여?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건 무효예요. 저는 대금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다고요. 이건 사기야. 그래. 이 계약이 무효면 건물이랑 아파트랑 다시 돌려주면 되겠네. 이 계약대로 하더라도 건물이랑 아파트는 전부 다시 도해내야 하니까 결과가 변하는 건 없어. 하하,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으니 그간 밀린 금액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면 되겠네. 6개월 동안 매달 2천만 원씩 1억 2천인데 2배니까 2억 4천 정도 되겠군.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저희가 증여세 낸 것만 해도 3억이 넘어요. 그거 마련하느라 온 가족이 전부 대출받은 걸 갚지도 못했다고요. 그건 성금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까기로 한 거 모르나? 진짜 계약서는 한 글자도 안 보고 무턱대고 도장부터 찍었어. 이 욕심에 눈이 먼 어리석은 인간들. 가서 니들 거지 같은 가족들에게 전해. 그동안 낸 돈만 손해를 보고 빠지던가 아니면 니들이 전부 도장을 찍은 이 서류로 다투면서 손해배상금을 불리던가 둘 중 하나라고. 뭐 어떻게 되든지 부동산은 전부 도해내야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라도 이해됐으면 당장 내 딸 눈앞에서 꺼져. 아버지는 그 인간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그리고 당장 도장을 찍고 꺼지라고 윽박을 질렀죠. 늘 인자하던 아버지의 모습만 봤던 저는 속으로 좀 놀랐어요. 하지만 통쾌하기도 했죠. 저 역시 그 인간을 몰아붙였어요. 매일 그 인간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혼자 당하다가 이제 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 더 힘이 났어요. 당장 이혼 서류 도장을 찍으라고 우리 둘이 닥달을 하자 그 인간은 급기야 발악을 하더군요. 찍으면 되잖아. 나도 원래 찍으려고 했어. 나도 원래 너랑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고. 네가 돈 많은 집 딸년이라서 결혼한 것뿐이야. 돈 많다고 티만 내면서 재산은 눈꽃만큼도 주지 않았으면서 어차피 망했으니 더 볼 것도 없어. 아버지와 저는 그 인간을 쫓아내버렸어요. 꼴에 자존심은 있다고 마지막까지 아각거리는 모습을 보니 가소로웠죠. 이혼 서류를 챙긴 다음 저희는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계약서를 토대로 밀린 대금을 이유로 그 집에 차압을 걸고 그 인간과 그 인간들의 매형들의 월급에도 전부 차압을 걸어버렸죠. 당연히 그 집은 난리가 났어요. 특히 매형 중 한 명은 공무원이라 집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던지 말던지 우리는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들은 우리 회사가 부도 직전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까딱하다가 지들 전 재산까지 다 날릴 위기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제서야 시모며 신우까지 전부 찾아오고 전화를 해서 눈물로 호소를 하며 싹싹 빌더군요. 그동안 우리 짧은 시간도 아니었잖니. 그동안에 정을 봐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나도 그동안 정말 잘했던 거 잊었니? 화 풀고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제발. 자기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그동안의 정도 있는데 댁들이 저에게 한 일은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었나요? 회사에서 이런 추태 부리지 마시고 이제 그만 가주시죠.
아유, 옳게. 나 진짜 이러다가 이혼당해. 우리 세금 내느라 집도 담보로 대출받고 내 시댁에서까지 돈도 빌렸단 말이야.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웃기지 마세요. 세금? 아니죠. 건물 꿀꺽할 생각에 신이 나서 먼저 나서서 낸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그거 공짜 아니죠. 건물 대금으로 차감된 거 계약서 안 보셨나 봐요. 그니까 당장 꺼지세요들. 그 인간들은 경비들에게 바로 쫓겨났어요. 끝까지 주제를 모르고 나에게 찾아와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을 보니 저 인간들을 내가 가족으로 맞아들이려 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었죠. 소송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증거가 명확했고 엄마가 작성했던 계약서도 전부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아버지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미리 녹음을 해두고 문자도 전부 모아두라고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인간들이 그 사이에도 우리에게 맞소송을 걸고 나에게 폭언을 한 문자와 음성 등도 전부 싹싹 긁어 모아서 그 인간들이 돈을 낼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며 건물이며 재산을 계약자가 힘든 시기에 돕는다는 핑계로 공짜로 먹으려 했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으니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건물과 집을 곧바로 되찾았고 이혼도 순조롭게 마쳤어요. 그렇게 할 일을 대충 마무리하자 아버지는 저에게 같이 미국으로 가자고 권유를 하셨어요. 여기서 너 혼자 사는 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너 역시 회사 운영보다는 공부가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저 역시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저는 늘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엄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라고 권유를 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저는 이제 회복 상태를 지나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번창을 하고 있는 회사를 떠나기로 했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정리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셨던 이사님에게 다 넘겨드렸어요. 이사님은 안타까워 하시면서 다만 몇 %라도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이 회사는 나 혼자 일군 것이 아니라 이전 대표님이 일으키신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창업자에 대한 나의 도래이기도 하니까 아무리 미국에 간다 하더라도 지분은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내가 대표님 볼 도리가 있지. 가서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다시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와. 대표님도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기를 늘 바랐으니 좋아하실 거야. 사실 저런 말은 제가 가족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저는 주변에 저를 이해하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아쉬운 점은 그걸 조금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었지만요. 저는 조용히 한국 생활을 정리했어요. 막상 떠나려고 보니 오히려 힘이 나고 이 길이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이구나를 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꼴난 결혼 생활을 했던 집에 이삿짐을 빼던 날, 전 남편이 거짓골로 찾아왔더군요. 빠뜨린 짐을 가지러 왔다는 핑계로 말이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짐이 있으면 보내줄 테니 꺼지라고 했더니 그 인간은 털썩 무릎을 꿇고 저에게 매달렸어요. 나도 같이 미국으로 데려가면 안 될까?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줬다는 거 알아. 내가 그때는 뭐에 씌였었나 봐. 엄마랑 누나들이 하도 설레발을 쳐서 내가 그만 그 꼬임에 넘어갔어. 당신도 알잖아. 나 당신 많이 좋아했어.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제발 용서해줘. 이제 와서 뭔 헛소리세요? 이건 알아. 이제 당신이랑은 남남이니까 붙잡고 이러지 마시죠. 정말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누나 한 명은 빚도 안 갚고 아예 회사도 옮기고 이사해서 우리랑 연을 끊어버렸고 작은 누나는 이혼하고 우리 집으로 왔어. 지하 월세방에서 지금 몇 명이 사는 줄 알아? 거기서 매일 돈 벌어오라고 온 가족이 나만 들들 볶아서 나 주말도 없이 매일매일 투잡에 쓰리잡까지 뛰고 있어. 그래도 빚을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 기약도 없고
매일 온 가족이 서로 물어뜯을 듯이 싸우는데 이건 지옥이야, 지옥.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제발, 그러니까 나 좀 구해줘, 부탁이야.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까딱했으면 저렇게 울면서 매달리는 게 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에게는 저렇게 매달릴 기회 자체도 없었겠죠. 그 인간들은 저를 이렇게 상대조차 안 해줬을 테니까요.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라. 빚을 내가 만들었니? 내가 돈 쓰라고 했니? 니들이 만든 지옥이니까 거기서 잘 버티면서 나와봐. 괜히 엄한 사람까지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누가 아니? 거기서 고생 좀 하면 개가 천선했다고 복이 올지. 이거 놔. 가서 도망간 네 누나나 찾으러 다녀.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 인간들은 엄마가 살아계실 때 도와주는 척하면서 아주 우리 전 재산을 뽑아먹으려고 앙큼한 짓을 벌였더군요. 그 건물을 그냥 먹으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혹시 건물을 돌려달라고 할 것에 대비해서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전부 풀로 땡겼던 것이었어요. 그걸로 지들끼리 나눠서 작은 건물도 계약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명품이며 외제차며 해외여행까지 아주 흥청망청 쳐 놀았던 것이죠. 엄마와 제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온 사방을 뛰어다닐 때 말이에요.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있을 때도 그 인간들은 백화점에 가서 명품 쇼핑을 해댔고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은 본인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겁도 없이 저질렀던 대출이며 건물 계약이며 전부 갚아야 하는 데다가 우리가 걸었던 손해배상금까지 전부 물어줘야 했으니 그나마 있던 집이며 땅이며 전부 다 빼앗기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그렇게 가족애가 넘친다고 난리를 치더니 큰 누나는 아예 인연을 끊고 도망을 가고 작은 누나는 자기 집이며 시댁집까지 전부 날리고 쫓겨나와 그 집에 살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사이 좋다고 아주 꼴값을 떨더니 거지가 되니까 바로 버리고 버려지는 꼬락서니를 보니 인간들의 끝은 어딘가 몸서리가 쳐졌어요. 저는 그렇게 미국으로 떠났어요. 아버지는 고집을 부려 굳이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어요. 새어머니도 그러자고 해서 당분간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중이에요. 오랜만에 같이 살게 된 아버지는 아예 대학에 안식년을 신청하고 한시라도 저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지극정성을 쏟고 있어서 가끔은 귀찮을 정도예요. 의외인 부분은 저와 새어머니가 성격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통하는 부분도 맞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지금은 저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저녁을 먹고 정원에 앉아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큰 낙이 될 정도죠. 다시 시작하는 공부도 적성에 잘 맞아요. 물론 외국에서 하는 공부라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깟 힘든 건 저에게 티끌만도 못한 거잖아요. 지금은 마음이 편하니 모든 것이 다 즐겁고 행복하기만 해요. 미국에 있으면서 저는 엄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늘 제가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도요. 아마 진정한 가족이란 그런 것이겠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그런 존재는 제가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이제서 깨달았어요. 다른 누군가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일군 것만이 진정한 제 것이 되는 법이니까요. 이 교훈을 바탕으로 저는 열심히 살아보려 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가요? 그것도 다 자기 인생인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먼 곳에서 빕니다. 감사합니다.